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미국과 중국이 2달 만에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첫날 협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내일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국내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5% 줄었고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7.2%, 석유 제품이 19.5%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8.2%가 늘었고 수입은 23.8% 줄었습니다. 철도노조가 2016년 9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4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약속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이에 KTX를 포함해 일부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19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일본 본토 부근까지 북상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북 동쪽 약 94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비스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올라가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급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으로 좀 괜찮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무역 협상이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당초 무역 협상이 하루에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어제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또다시 2차 협상에 돌입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일단 스몰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매체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다. 화웨이의 제재를 좀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도 지금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밤 회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스몰딜도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다시 하락할 만한 요소는 충분하기 때문에 경계감 역시 소폭은 나타납니다. 코스피 전해드린 대로 오랜만에 1%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대형 종목들이 좀 갈팡질팡합니다. 오늘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상장 폐지가 조건부 상장 유지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어제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오롱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코스닥은 갈팡질팡 지수 자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지 오늘장 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50.0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50선 위까지 또다시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사실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은 2020부터 2080 사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 포착이 되죠.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은 팝니다. 일단 개인이 사던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하는 상승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늘도 많이 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대장주들 모두 상승 흐름 잘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네이버 상승, 전체적으로 1위부터 5위 빨간불 쪽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빨간불이 다 많이 보이죠. LG화학, 셀트리온 올라가고 있고요. LG생건만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랜만에 기지개 켭니다. KB금융이 특히나 2.69%나 올라가고 SK텔레콤 통신주 역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도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갈팡질팡합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한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은 좀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638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파란불 보여주고요. 다시금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을 만들고 회복은 다 했고요. 다시 상승폭을 만들어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개인이 이끕니다. 개인이 801억 원을 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빠지는데 낙폭들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갈팡질팡하는 모습 HLB도 오늘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KMW가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상승에서 또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CJNMA 15만 원대 뚫고 16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펄어비스도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헬릭스미스가 낙폭 회복이 안 되네요. 6%대, 5%대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메디톡스 빠지는 가운데 휴젤은 올라갑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소폭식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되고 원익의 IPS가 올라갑니다. 메지온도 오늘 어제까지 큰 폭의 상승이 계속 나왔는데 갈팡질팡하고 SFA, 솔브레인도 소폭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조정받는데 1180원 초반대까지 무역 협상이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일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좀 따로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쪽 살펴보면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이번 주 잘 달리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IT 대표 주자라고 하는 LG전자,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발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IT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의 동향을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내년 이후까지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그래도 변화 요인들은 충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동향, 가격 동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당장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주력 가격이라고 하는 D램 쪽의 PC용 D램 같은 경우 DDR4 8기가 같은 경우가 거의 계약 가격 그리고 현물 가격 모두 다 아직 하방대에서 거의 횡보가 이어지는 가격 쪽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수요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가격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하반기 들어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더는 급하게 안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아직 반등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64기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약간 살짝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정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주력 가격의 동향의 종합적인 흐름들은 일단 하락은 멈췄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올해 나머지 기간부터 내년까지 동향들을 지켜봤었을 때 그래도 기대 요인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5G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출시된 5G 스마트폰의 평균 D램의 채용량을 보게 되면 8.5기가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고사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저희가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쓰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램 같은 경우 한 6기가 정도, 4기가에서 6기가 정도 이렇게 많이 쓰는 상황들인데 일단 8.5기가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D램의 소요량이나 아니면은 어떤 고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5G 스마트폰의 수요 추정치에 대한 변화를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내년 가게 되면 지금 578%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가장 큰 5G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스마트폰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5G에 대한 수요 확대와 반도체의 모바일용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DDR4가 아닌 DDR5가 이제 공정과 함께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에 대한 변화, 특히 DDR5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해서 한 1.3배 정도 속도가 빠르고요. 전력 소비도 한 30% 정도 줄어든다라고 봤었을 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중국에서도 화웨이 중심으로 해서 5G 스마트폰 출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애플도 내년 11월 달이면은 5G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흐름들 쪽에서 특히 삼성 갤럭시 폴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폴더블 폰도 최근에 공개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모바일용 D램에 대한 기대감은 수요의 확대와 함께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히 지금 IHS 마켓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 D램 수요량 추이를 보게 되면요.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 D램 쪽이 지금 현재 한 41%,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이 34%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둘 다 폭이 좀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서버용 쪽도 만만치 않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는 2018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터 서버라든가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강화하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확대 속에서 D램 소요량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정체가 됐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이 인텔의 서버용 CPU 공급이 차질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번에 2020년도 같은 경우 인텔이 10나노급 PC용 서버용 CPU를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CPU에 대한 어떤 확정된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좀 지연시켰다가 이제 다시 내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변화는 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업 보고서 관련돼서 아마존의 2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장내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운용 리스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2020년 내년 같은 경우 올해 2배까지도 얘기를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나머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모두 다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수요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내년은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5G 올림픽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신규 OTT 서비스가 증가하는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게 되면 일단 원활하게 동영상을 즐기겠다. 그러면은 이에 따른 또 스마트폰 모바일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스트리밍 게이밍 서비스가 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은 아무래도 어떤 가격 여러 가지 수요 측면 쪽에서 변화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높은데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주요 현물 가격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련된 종목들이나 특히 반도체의 대표주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어떤 부품, 장비, 소재주까지 특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국산화 대체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도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다라는 측면들을 봤었을 때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줄줄이 대기업부터 해서 이제 뭐 발표가 될 텐데 좀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대표주가 이번 주 초부터 실적을 잘 발표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물론 작년 동기보다 주목해야 될 게 전분기 수준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상고 하저에 대한 분기 실적 흐름들 쪽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란 분위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에
특별 이익이 잡혔던 부분인 만큼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세로 지난 분기 대비 좋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168곳의 기준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출은 소폭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한 36% 그리고 순이익은 59% 하락하는 만큼 아직 눈높이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수출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부진 그리고 모든 기업들의 실적 동향들이 급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던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는 솔직히 큰 의미보다는 그 어떤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분기 대비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종목의 영업이익 합계를 봤었을 때 일단 올해 1, 2분기 정도쯤이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거의 이제 회복과 함께 미미하지만 반등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계속 눈높이가 낮기만 했던 실적들 쪽에서 조금씩 변화 요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업종별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또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아직 그 IT 쪽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통신 그리고 미디어 음식료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유나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건설 모두 다 어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빠른 변화가 나타날 거는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 쪽에서 여전히 정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제약 쪽이라든가 특히 가장 눈부신 쪽이 자동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양호한 특히 영업이익 추정치의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조선 쪽에 대한 분위기 쪽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 제약 쪽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의 만도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요. 대표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나 LG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애플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종목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조선 기자재 업종 관련된 대표주자 한국화분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도 강하게 턴어라운드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주가는 많이 못 올랐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대표주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온라인 광고 대행업 쪽에서 여전히 해외 진출에 대한 가시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성장세는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과 주가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중에 하루만 한다 그랬는데 이틀째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류호 부총리 만난다 그러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지난주 이 소식에 대한 뭐 예비 전망 때문에 예. 증시가 뭐 요동을 쳤습니다. 그렇죠. 첫날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만남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바로 왜냐하면 D-Day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는 D-Day가 15일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만일 주말 사이에 오늘 밤 사이에 이제 만족할 만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스몰 딜 내지는 중간 단계 합의가 없다면 예. 시장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문우신 그 재무장관 그리고 미국 대표단과 이제 류호 총리가
일단은 내일 이제 만나서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좀 많아요. 강경하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해라,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그리고 보조금 지급 관행을 중단해라, 사이버 절도를 근절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 조작, 농산물 시장 개방, 뭐 한두 개는 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내 여론은 미국 내 여론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 정도의 딜만 나와도 시장은 좀 안도를 할 텐데, 물론 뭐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간극이 있겠지만 그쵸. 적어도 판을 좀 깨지는 말았으면, 왜냐하면 15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조치가 시작이 된다면 중국 역시 만만치 않게 반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최대 변수가 또 이렇게 미중 간의 고위급이고 이제 정말로 이제 결정권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겨루기에 따른 결과물을 또 도출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온 바에 따르면 좋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확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겠다.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홍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홍콩 시장 송환법 반대 목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반중국 시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실탄에 맞았다는 얘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런데 홍콩 경제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통계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 6월부터예요. 예. 지금 벌써 넉 달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이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홍콩은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게 금융 서비스 산업과 관광 쪽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뭐 제조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홍콩 경제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순간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홍콩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0.5%로 최근 10년 새 가장 취약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올해 1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3분기는 7, 8, 9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이 분기이기 때문에 그쵸.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이제 이 투자 은행들의 경우에는 올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 제로, 0.3, 뭐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홍콩을 찾는 관광객 수는 뭐 시위나 혹은 뭐 공항에 발목이 묶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줄고 있는데요. 8월만 이 홍콩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0만 명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40%가량 줄었고요. 많이 줄었네요. 관광객이 줄게 되면 숙박, 음식료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콩의 8월 소매 판매도 23% 줄어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실업률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한 25만 명 정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식당이 문을 닫고 아니면은 일하는 사람들 일부는 아니면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나는 등의 이 굉장히 실물 지표들이 좋지 않고 있다라는 거,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게 문제는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당장 끝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지금 기세는 연말을 넘겨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이게 기약이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업이나 그런 여행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이게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송환법에 이어서 이제 복면금지법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시위 열기는 더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홍콩의 유명 스타까지도 복면을 하고 시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윤발 맞습니다. 씨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단합력이 더 구심점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의 입지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홍콩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추정이긴 합니다만 30억에서 40억 홍콩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예.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홍콩에서 빠지게 되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뭐 인근 싱가포르나 비슷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해하는 건 중국 정부의 개입입니다. 예.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게 된다면 해외 투자 자금들 홍콩에서 탈이탈하는 속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면금지법 이후 시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이전과는 시위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홍콩 정부
장부 차원의 이제 어떤 반발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을 겨냥한 이 시위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뭐 이 위기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는 표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홍콩 위기가 계속이 된다면 지금 뭐 외화 자금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점입 가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과 관련해서 중국 쪽 얘기까지 살짝 들어봤고요. 이제 국내 사정입니다. 노재팬 운동이 100일이 넘었다라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불매운동 전과 후의 변화들 뭐 기획 기사로 많이 나오던데 어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일단 뭐 수출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로부터 이제 수입해가는 거는 일본은 그다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유발 피해액을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를 한 거 보면 약 3,500억 원 상당 이 2달여 만에 예. 그만큼 이제 일본이 피해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피해 9분의 1 정도 수준에 이제 그쳐서 예.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본의 피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 처음에는 뭐 맥주와 같은 먹거리에서 의류, 자동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가장 타격이 심한 건 역시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예. 여행 보이콧 운동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보이콧 운동이 시작된 7월, 8월, 9월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어요. 7월과 8월 사이에. 여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대형 이 비행사들, 저가 항공사들 일본 출항 비행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남아로 지금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 4천만 명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25%입니다. 1,000만 관광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역시 뭐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쵸.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제조업 가운데는 자동차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물론 뭐 일부가 이제 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뭐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렉서스를 제외하고는 예. 이제 닛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한국 시장이 워낙 이제 큰 유망한 시장이기 때문에 철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 인력을 좀 감원하는 구조 조정이 돌입되고 있고 역시 뭐 유니콜로 역시 3개 지점을 폐쇄할 정도로 물론 본인들은 이제 임대 만료 기간이 이제 만료됐기 때문에 예. 나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 업체들의 어떤 단기적으로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을 좀 폄하했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큰 코 제대로 다치고 있다라고 실물 경기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출 제한 조치 관련한 WTO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네바에서 양자협인데 일단은 원래 실무자급 과장급 협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급 협상으로 격상까지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양국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대화가 좀 오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 11월에 이제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낸 것을 예. 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데 이건 보통 실무자들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소 닭 보듯 서로가 우리는 좀 대화를 하자라는 분위기였지만 일본은 좀 거부해왔죠. 예.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국장급으로 조금 이 격상시켜보자, 실무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일본이 이걸 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양자협의라는 건 형식적이게 그치고 가는 단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만큼 예. 과연 어떤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전망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차별적인 조치 맞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제소를 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WTO 절차를 잘 따라서 준수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우리와 그리고 이제 일본 방어하고는 일본이 이제 WTO 재판 절차 가운데 가장 첫 단계의 관문을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양대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지나서 어떤 또 대화가 오갔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눠본 얘기들이 전부 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스피가 또 진행이 되는 게 2020부터 2080 사이를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슈들이 시장을 굉장히 짓누르고 그쵸.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G2 간 무역 전쟁 여기다가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로 이제 완화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예기치 않게 좀 잘 나왔어요. 현대차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그러나 다른 업종,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15일부터 정말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이행한다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정말 타격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 16일이 한국은행 금통위예요. 그렇죠.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제 10월 말에 있을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인가. 매를 맞아도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닝 시즌은 정말 옥석 가리기입니다. 좋은 업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이 또 대다수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 일부에서는 뭐 반도체의 경우에 3분기에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4분기에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2중 바닥, 3중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건 왜냐? 세계 경기 수요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전분기 대비 나아졌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온전히 그대로 믿으면 굉장히 오산일 수 있다. 그래서 긴 추세에서 보면 아직도 증시는 박스권에서밖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개선됐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쭉 지금 나아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부분이 있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를 확인하면서 실적도 옥석 가리기 확실하게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